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코앞에 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말 들어봅니다. 북극성 1, 2 이런 거 발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 특성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좀 분석을 좀 진행합니다. 탄도미사일の発射は国連決議違反であり厳重に考慮し強く非難します。 일본 아베 총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항의했는데요. 의도가 뭘까요? 청래당에서 질문해봅니다. 피해자의 속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성폭행 그 사건 7건하고 이쪽 살인사건하고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법이 비슷하고 지역이 비슷하고요. 예. 화성 연쇄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자백을 했습니다. 14건의 살인 및 30여 건의 간간과 강간미수를 저질렀다. 저희 방송에서 김복준 당시 형사가 화성사건 이외에도 여죄가 있을 것이란 말을 했었는데요. 이 자백은 믿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 방안에 대해 공급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단위 등 핀셋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8.2 대책과 9.13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다시 이상과열 조짐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10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오던 이혜원 의원 만나봅니다. 국민분께서 지금 비공개 소환 요구하시면서 소환에 안응하고 계시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전혀 사실 아닙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법정 서유기에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월 2일 수요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청래당 하는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북미 실무 협상이 이제 날짜까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북한이 또 발사체를 쐈습니다. 좀 이상하죠? 예.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막판 시위다. 예. 막판 신경전, 막판 삿바 싸움 예.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루만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 2017년 11월 29일 역대급 ICBM 예. 15,000킬로. 그러니까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발사됐었죠. 예.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바로 한 달 후에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화해, 평화무드로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북미 실무회담은 이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 3차라고도 하고 4차라고도 하는데 저는 뭐 4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판문점에서 남북미 그 정상들이 만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정 의원 말처럼 지금 미국이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안 된다. 네. 근데 뭐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스탠스를 취해왔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예. 이런 거죠. 이번에 북미 실무회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답을 내놓기를 바란다 하는 것으로. 우리도 카드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발사에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은 지금 벌써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을 쏘려고 하는 정황 증거가 있었다. 그래서 뭐 별로
북미 간의 대화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예. 미국도 예측 가능한 거였다. 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번 발사가 지난번 여러 차례 했던 발사하고 좀 다른 게 일본이 주장하는 그 배타적 바다 그쪽 네. 지역 네. 거길로 들어갔단 말이죠. 발끈하고 있어요 지금 아베가. 그거는 이제 아베가 지금 뭐 일본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없앤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군사력이 상당히 좀 열세에 놓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없애도 재래식 무기, 최첨단 무기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수함 탄도미사일 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발사체에 의한 발사, 잠수함에 대한 발사 이런 것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무력 시위 그리고 북한 인민들을 향해서 핵무기를 없애도 우리는 자위력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북한 지도부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측도 지난번 아베가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는 뭐 괜찮다,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발끈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방금 정 의원이 했던 그런 분석을 일본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 같은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서 한 40차례 정도 경보 교환을 했는데 우리가 유용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본이 보낸 것은 탄착 지점.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쐈으니까 뭐 일본 근해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고 저는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면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문제 삼고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2016년에 지소미아가 발의되기 1년 전 일본의 안보 제안이라고요. 일본의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한반도의 유사시 일본군도 참전할 수 있다. 이런 상당한 무시무시한 결의안이 사실상 평화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택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마련해놓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 상태에서 지소미아가 이제 발효가 됐는데 지소미아가 없어지면 예. 당연히 일본으로서는 안보 제안이라는 국회 의결도 있었으면 아니 그 북한에게 상당히 뭐 긴장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안보 위협을 좀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한다. 그것도 우리의 뭐 효과적인 작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남북 관계도 그렇고 예. 한일 관계도 그렇고 사실은 북미 관계 예. 또 한미 관계 이 부분에 따라서 연동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은 따라가는 변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아베가 그 최근에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존재감 가시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지 아베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무슨 판을 예. 깔아주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북미 간의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 완전히 그 자발적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끼어들어서 숟가락 하나 얹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한국의 무기가 이제 스텔스기인데. 네. 주석궁으로 날아왔다 가도 모른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국군의 날 어제 행사에 F-35A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단 말이죠. 네네. 거기에 대한 반발 차원도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북한으로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제일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사훈련하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언제 또 그 휴전선을 넘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럼 북한으로서도 맞땅에서 비행기를 띄우고 막 해야 돼요. 예. 근데 북한은 이제 경제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비행기를 띄우거나 탱크를 움직이는 건 다 기름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요.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군사비 지출에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군사훈련 이런 게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북한도. 그런데 F-35 이런 스텔스 같은 경우는 레이더도 잘 안 예. 잡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최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대하기는 좀 버거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 하지만 북한도 똑같이 세계 최강의 주한 미군이 남쪽에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죠. 그래요. 다른 얘기 해보죠. 북미 협상 재개를 발표가 됐는데 장소를 밝히지 않았어요. 비공개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일까요?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으로 지금 초청장을 보낸 상태예요. 그래서 예. 단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가결되든 안 되든 미 하원에서 탄핵을 시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상원에서 이것이 이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탄핵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지금 대선 캠페인 이제 앞으로 앞두고 엄청난 타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계속 김정은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장 잘해주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 즈음에 맞물려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최소 기간이 2주랍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예. 그러면 10월 초에 실무회담을 하고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 10월 말 11월 초 요때쯤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예.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 예상해 봅니다. 협상이 재개된다. 공식으로 밝혔기 때문에 어디서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협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양쪽이 협의를 해서 예. 어쨌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예. 왜 한다 이제 이것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것은 실무회담에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장소만 불쑥 발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 협의 안건 예를 들면 그런 건 예. 아직 없단 말입니까? 그 예비 접촉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루 전에. 그래서 그 예비 접촉을 해서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한다. 뭐 의전 경호 그다음에 타픽 어떤 거 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예. 각자가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인지는 예상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사실은 2차 하노이 노딜 때 예. 공개할 걸 다 공개했어요. 민중적 용어로 깔 걸 다 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국이 어떠한 새로운 셈법,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실무 협상에 임하느냐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폭파하고 선제적으로 본인들은 행동 대 행동을 원하면서 이제 행동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동시적 단계적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회담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처럼 미국이 북한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고 예. 그리고 볼튼을 해임하고 트럼프가 새로운 셈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포괄적 합의를 한다는 것은 예.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스텝을 밟아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것을 해나간다 예. 하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럼 우선 미국은 이런 조치를 북한은 이런 조치를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회담은 상당히 성공적이죠. 자, 북미 정상이 만난다고 하면 실무회담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질 테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정치 선언이 있어요. 예. 그건 종전 선언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이 만나서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아직은 모르고요. 다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대비에 준비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국정원장 또 탁현민 행정관 이렇게 말한 또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입니까? 국정원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다면 이런 조건이라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게 불쑥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야당에서는 조국 논란 피하기 위해서 김정은 카드를 꺼내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던데요. 그건 트럼프에게 물어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유한국당 뭐 골탕 먹이려고 뭐 김정은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지나친 피해망상이라고 봅니다. 예, 조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난 주말 열린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 정 전 의원도 참여하셨죠? 네. 예. 발언도 했습니다. 발언도 했습니까? 네. 인파가 얼마나 모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많다. 예. 수가 모였다. 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 보수언론. 보수언론에서는 10만 명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3만 5천에서 5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너무 낮춘 거 아니에요? 5만 명이라고 말한 것이 오만한 거죠. 그건 누가 봐도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누에다리 쪽부터, 그러니까 성모병원부터 뛰었거든요. 그래서 누에다리 쪽을 가니까 못 걸어요. 인도가 꽉 차가지고 이것은 광화문 2016년 11월 달에 촛불 집회 때 제가 광화문 세종문화관 계단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거의 뭐 숨이 막힐 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하고 똑같았거든요. 거의 갇혀있다시피 한. 갇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발언 때문에 무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인도로는 못 가고요. 시위 군중들이 앉아있는 그 원도로 거기에 양해를 구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말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예. 그 광화문 촛불 집회 때도 몇 만이 왔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집회 때마다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많이 다르고 그 이 시위 때마다 이렇게 몇 명이 왔냐 이걸로 논란되는 건 조금 제 감으로는 100만 이상은 오지 않았을까. 뭐 저도 뭐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에다리 그 서초경찰서 앞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좌우로 다 뻗었거든요. 향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열십자 정도. 교대역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십자로 거의 십자가 모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모였어요. 예. 이번 주도 모인다고 하는데 이번 주도 참여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제가 가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저는 2배 이상 모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자꾸 뭐 5만밖에 안 모였다 이러니까 그럼 더 많이 모였다는 것을 보여줄게. 이것이 또 지금 국민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왜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너무한다. 검찰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모였던 분들이 공통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 뭐 9월 초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초읽기를 했는데요. 예. 거의 뭐 한 달 읽기가 됐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계속 소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환을 하면은 영장을 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가 붙어서 20여 명의 검사들이 붙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혹은 발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전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은 정경심 교수한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만일 기각된다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장을 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어찌됐든 기각이 되면 그동안 2달 동안 그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요란하게 수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없든가 아니면 무능하든가 뭐 결정적 단서가 없으니까 구속영장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수사검사는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나쁘겠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물론 없습니다만 지금 이 민심이 이렇게 폭발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사과든 책임이든 뭐든 어쨌든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 여당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기류도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민주당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쨌든 2달 동안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많은 압수수색 70여 곳을 하면서 성과 없이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어찌됐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건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정경심 교수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면 그때는 조국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상당합니다. 근데 조국 장관은 어쨌든 최종 재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조국 장관도 불퇴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이 그렇게 재판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 가겠다고 하면 재판 끝날 때까지 국련 분열 또 여야 싸움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적으로도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렇게 논란이 자꾸 있고 어찌됐든 2달 동안 지금 계속 조국 정국으로 가고 있고 1라운드, 2라운드, 뭐 3라운드 또 그럼 재판이면 4라운드냐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검찰의 과잉 수사 좀 지나치지 않냐 이런 것은 민심이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뭐 그 검찰이 조금 심하다 몇 주 전하고 바뀌었으니까요. 네네.
바른미래당 내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총선 앞두고 의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바른미래당 쪽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 총선 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것이 제3지대론, 해체 모여, 예. 이합 집산, 예. 합종 연행. 예. 그리고 이 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면 저 당으로. 예. 기웃기웃. 뭐 이런 거니까요. 뭐 새삼스러울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들이 다시 한번 합치는 선거 전에 가능하려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 전에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그 당 간판으로 나갈 생각은 다들 없을 거예요. 출마자들은. 예. 그러면 지금이야 절대 뭐 안 합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는 이합 집산이라는 게 뭐예요? 흩어졌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민주평화당도 이제 반으로 갈려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번 총선은 다시 거대 양당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일려 다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반대로. 네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전 의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9건 이외에도 5건의 추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는데요. 14번의 살인 외에도 30여 건의 강간과 강간 미수 범행도 자백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춘재. 그동안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한 2주 만에 자백을 했거든요. 이게 마음을 바꾼 원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DNA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구속된 지가 25년이 넘은 사람이라 예. 당시에는 뭐 수사 기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그 정보가 있지 않아서 그러다가 이제 아마 DNA에 대한 설명을 했겠죠. 그게 얼마나 확증적인 증거인지. 예. 그런 과정 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프로파일러들이 소위 이제 신뢰관계 라포 형성에 성공한 것 같고요. 예.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굳이 면담을 나오지 않아도 면담을 계속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 부분 이제 뭔가 자기도 뭐 지금 이런 수사관을 만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제권이 없거든요.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예. 거절하면 되는 일에 뭐 열심히 면담에 응했던 것은 아마도 결국에는 이제 뭐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그 이춘재 자백에는 라포 형성이 주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데, 이 뭔 말입니까? 라포 형성이 주요했다?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예. 수사관과 이제 그 피조사자 사이에 아주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그런 얘기고요. 보통 보면 뭐 대면대면하게 그냥 뭐 형식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라포라는 깊은 신뢰관계는 사실은 이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예.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쓸 만한 이런 이제 관계, 의미 있는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과정을 라포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수사관들이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뭐 제시를 했을 것이고 예. 그 뭐 10건 이외에 나머지 미제 사건 5건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관들이 질의를 아마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뢰로운 응답을 해서 결국 그것이 자백으로 인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춘재가 그 안 나와도 되는 면담을 계속해서 나온 게 오히려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온 것을 보면 뭐 결국에는 그와 같은 비밀을 뭐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얻을 게 없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 지금
뭐 지금 본인이 무기수인데 뭐 사형 선고로 형이 변경될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지금 가석방이 뭐 이미 이제 이렇게 DNA까지 확정적으로 나왔다는 건 가석방이 안 된다, 안 될 그렇죠. 거라는 예. 걸 예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외국의 연쇄살인 범죄자들은 안 잡히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자기 가시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춘재가 거절할 수 있는 면담도 계속 나왔다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자기 과시욕, 뭐 영웅심 이런 게 좀 포함됩니까? 아마도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뭐 추정을 해보면은 예. 이 면담에서 이제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고요. 예. 그런 종류의 이제 욕망을 뭐 프로파일러들이 파악을 했어야만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욕구를 계속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면담을 계속 나왔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뭐 정직하거나 이래서 면담에 개의식 때문에 면담에 응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을 걸로 보입니다. 예. 화성 사건이 10차례 있었는데 한 차례는 모방 범죄였고 이춘재가 저지른 건 9건. 플러스 지금 5건을 더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5건은 어떤 사건들입니까? 그러니까 3건은 수원 지역에서, 그러니까 경기도권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이제 미제가 된 사건들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는 충주로 이동한 이후에 이제 혼인을 해서 뭐 부인과 충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2건 미제, 청주 근처의 미제 사건 2건 하고 해서 5건을 다 추가로 시인했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예. 경찰들이 지금도 파악하고 있을 텐데, 5건 사건 같은 경우에 화성 사건과 연관성이랄까요? 범죄 수법이 비슷하달까요? 그런 게 있겠죠? 패턴이라든가? 네, 수원에서 일어났던 3건 중에서 2건은 여고생의 강간살인 사건이었고, 그때도 소위 시그너처라는 결박 흔적 같은 게 있었고, 결박했던 이제 물품들이 있었고, 예. 또 얼굴에다 뭘 씌우거나 재갈을 물리거나 이런 이제 어떤 강간살인 시에 이춘재를 추정하게 만드는 이제 동일범일 것을 추행하게 만드는 흔적들은 다 공통적으로 있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당시에도 이제 제기됐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는 이 연쇄살인범의 이동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높게 생각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담당 서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살인자의 기억 믿을 수 있느냐, 이춘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가지던데요. 제가 느낄 때는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가 일단 없습니다. 예. 네.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게 돼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돼야 된다면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자백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백을 하는 건 아마도 열흘이나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프로파일러들이 심리적인 이제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조금만 파일을 들여다봐도 이춘재의 말이 들어맞는지 들어맞지 않는지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제 수법이나 장소 또는 당시에 이제 피해자들 중에 특히 성폭력 사건은 30건이나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화려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면 이춘재의 이야기가 지금 또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아니면은 실제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예. 미제 사건하고 대조하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거. 네,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예. 근데 지금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를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전의 사건인데도 다 기억하고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예입니까? 살인자들에게? 그러니까 사파적 기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은 장기 기억화돼서 저장돼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런 기억을 잘 인출을 해내면 되는데, 잘 끄집어내면 되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프로파일러들의 노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억 중에서 제일 회상이 가능한 게 이제 어떤 지리적 정보나 뭐 지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연구물들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미제 아마 그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살인사건만 14건에 성폭행 사건은 30여 건. 기간으로 따지면 뭐 평균 2달에 한 번씩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당연히 지금 사이코패스를 한번 보실 것 같은데 이거는 범행의 중독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연쇄 범죄는 처음에는 이제 우연히 일어나지만, 예. 그런데 문제는 반복하다 보면은 일종의 그 극도의 이제 자극적인 그 행위들을 탐닉하는 수준이 오거든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극 추구의 그 욕구가 생기면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중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왜 강도 예비죄로 한 200일 정도를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때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다시 이제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이사이에도 만약에 살인사건 말고 강간사건도 다 끼어져 있으면 정말 뭐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계속 반복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감옥에 구속돼 있거나 감옥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죄를 못 저지르게 되는데 무기수로 지내면서 지금 한 거의 15년인가요? 가까이 모범수로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모범수로 지내는 거는 그러면은 가면 쓰고 생활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가석방으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아마 2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뭐 애당초에 이 사람의 제일 큰 범죄 욕망은 사실 일탈적인 성적 욕망이거든요. 근데 뭐 교도소 안에서는 대상이 없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중단이 됐다고 봐야 될 것이고 뭐 그 과정 중에 이제 장기수들은 교도소화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교도소 안에서는 이제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출소를 하면 다시 옛날에 하던 뭐 그게 마약 중독이든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습적인 폭력 행위든 이게 이제 다시 재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는 좀 잠잠한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안에서도 음란물을 갖고 있었다는 게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기본적인 욕망 자체가 중단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학교 생활을 나름 정상적으로 하고 단체 생활이라고 하는 군대 생활도 하고 제대한 뒤에 갑자기 이렇게 사이코패스처럼 돌변해서 연쇄적인 살인 사건을 일으킨다. 언뜻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사이코패스는 성격장애라 가지고 뭐 그게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변화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에도 제3자는 알기 어려웠던 뭐 좀 일반 아이들하고는 그 다른 어떤 행동의 습격 같은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동물을 괴롭힌다거나 이런 종류의 이제 행위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씨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여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좀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제 그 관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도 군대를 가서 그런 왜곡된 여성에 대한 시각은 더 심화가 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대하자마자 지금 성범죄를 계속 반복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인지 왜곡적인 어떤 성인지가 지금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동등한 인격체로는 전혀 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범죄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공소시효가 모든 사건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처벌 안 되더라도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고 수사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런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교수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완전 범죄가 없다는 공식이 성립했고요. 지금 이번에. 예. 그리고는 이제 피해자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잖아요. 또는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예. 국가가 결국에는 지금 피해를 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도 끝까지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시사점을 주는 주요한 이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효가 끝났지만 마지막까지 지금 마지막 한 명의 피해자까지 왜 본인이 당시에 누구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는지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DNA 증거 들이밀자 이춘재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심리 상태가 교도소 안에 있었어도 어쨌든 좀 불안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DNA가 뭔지 모를 때는 아마 완전 범죄라고도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DNA 그 자료가 나오면서 아마도 상당히 지금까지 잘 숨겨놨던 것이 발각이 됐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다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런 발언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해방감 같은 것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털어놓기 시작하자 다 그냥 무너지듯이 다 발각이 안 된 것까지 자기의 행각이 아니다라고 미제가 됐던 사건까지 다 이제 털어놓은 데는 그만큼 털어놓고 싶은 욕망도 강렬했다고 사실 봐야 되는 거죠. 예. 범죄를 수사하고 프로파일링하고 이런 것들 결국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일 텐데요. 지금 처벌이 안 되는 이춘재를 상대로 혹시 이 과학수사 기법을 좀 발전시키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도 혹시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주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라는 게 얼만큼 폭력이나 윽박지르지 않아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진술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전문 인력을 경찰에다 좀 더 많이 유입시키는 게 얼만큼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인력이 옛날에 화성에서 80년대에 이미 이런 전문 인력들이 좀 있었으면은 많은 희생을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후위자백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생명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앞으로의 수사의 방식이나 기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관리 처분 계획 단계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주택 공급이 위축돼서 기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다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는데요.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로 이 문제에 목소리 높여온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정부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 6개월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유예는 아니고요. 유예한다는 얘기는 6개월이 지나면 모두 적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정부 얘기는 조건을 충족하면 빼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조건부 제외를 내건 거라 제가 왜 오늘 국토부 장관한테도 그를 일부 빼주는 건데 조건을 충족하면 예. 모두 다 안 빼주고 다 실행하는 것처럼 6개월 후면 유예라고 하느냐 이게 국토부와 이 정부의 속내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예.
누구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걸어놓고 이 조건 충족하면 빼줄게. 근데 아무도 이거는 못 충족시킬 거다. 그래서 결국은 6개월이 지나면 모두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거다. 이런 속내가 드러난 거 아니냐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향으로 가는 것을 받아들여서 고치겠다라고 한 용기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모자라고 한참 모자라요. 6개월이라는 시한을 뒀는데 이 6개월 안에 지금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한 단지들이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고 착공이 끝나야 이게 이제 분양 모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그 단계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재건축을 한 단지들을 보면 3년 이상 다 걸렸습니다. 많은 경우가. 근데 3년 이상 많은 경우에 걸리는 이거를 6개월 안에 하면은 빼줄게라는 것은 정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죠. 그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도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네, 그게 이론적으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난 우리 40년간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역사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들여왔을 때 200만 호 노태우 시절에 700만 호밖에 집이 없던 시절에 200만 호를 늘렸으면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늘린 거잖아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올렸습니다. 공급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단지 경제학의 이론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 확인된 과거의 경험이죠. 그래서 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많이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공급이 그렇게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 하더라도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가지고는 이거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강남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가 다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게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는 실시하겠다. 민간 택지.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부가 지금까지 자랑해온 거는요,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집값이 하락세로 갖고 안정이 됐다라고 이제 자기들 부동산 정책의 효과다라고 자화자찬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8개월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전부 집값이 내렸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7월 달에 한 달에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0.02% 늘었습니다. 0.02% 는 거는 바로 1년 전인 7월 달, 2018년 7월 달에 비교하면요. 그때 오른 폭의 24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면 정부가 뭔가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뭐 발버둥을 치는 게 효과는 없겠지만 이해는 되나.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집값이 경제를 희생시키는 극약 처방을 써가면서까지 잡겠다고 나서야 될 그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8월에 발표하고 나니까 9월에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게 극약 처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시장을 위축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가져오잖아요. 조합원들에게는 수억 원씩의 부담 폭탄을 안기면서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현금 부자들,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그분들은 지금 그냥 앉아서 분양을 받기만 하면 5, 6억씩 시세차익을 그냥 가져가는 대박 로또를 받고 있잖아요. 뭐 줍기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극약 처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집값은 올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 간에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극약 처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극약 처방이 집값을 잡지를 못해요. 그 공급이 위축된다 이런 이야기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하면은 건설회사, 조합원들은 뭐 당연히 부담이 되겠고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득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그 공급하는 것을 발을 뺄 거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는 이제 조합원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할 건지 말 건지. 여기서 재건축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을 중단할 거냐, 계속 갈 거냐. 이걸 결정을 하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 저희 이제 반포의 A단지의 경우에는 2억 7천을 더 내놔야 되는 거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분석이. 그러면 2억 7천을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도저히 재건축을 못하겠다 하고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 없어지면 물량 공급은 주는 거는 예.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 예. 근데 뭐 극약 처방도 할 때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지금 그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정부의 생각은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계속 네, 두고 보십시다. 예. 그러니까 근데 만일 계속 이거를 실시하게 되면 그럼 뭐 네. 방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막을 방법이라든가 정부가 아니 뭐 칼을 든 정부가 하겠다고 그러면 예. 저희가 계속 반대하고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설득을 해도 예. 안 들으면 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힘은 그쪽에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할 겁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부동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른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정보위원장 맡고 계시니까요. 네네. 북미역 협상이 재개된다 이런 발표가 며칠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했거든요. 북미 회담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열리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예. 열리는 거하고 문제는 그 결과가 모두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해피엔딩이 될지 그거는 미지수인데요. 예. 어쨌든 열리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례적으로 며칠 날이라고 날짜까지 못 박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도 확인을 안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열리는 걸로 예.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북한은 이렇게 협상을 시작하면서 도발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스타일입니다. 예. 지난번 9월 9일 날도 보면은 그 최선희 외무 제1부상 이번에도 또 이제 4일 날 열릴 거다라고 얘기한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 우리가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 미사일 2발 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 보면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한쪽으로 도발을 하고 그래서 협상에서 자기들이 뭔가 기선을 제압하고 협상력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나름의 계산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계산이 저는 먹히지 않는다고 보죠.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성과가 북미 실무 협상에서 예, 나야 되는데 그렇겠죠. 이 두 예. 사람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둘 다 보면 실무자들이 모든 안을 다 이제 조율을 해와가지고 거의 성안이 된 합의서를 가져오면 거기에 서명하고 끝나는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고 예. 자기들이 만나서 단판을 짓고 탑다운으로 하시는 예, 예.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두 나라 간에 이견이 커 보이거든요. 북한은 계속 경제 제재 풀어라. 그리고 우리가 비핵화를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못 푼다는 거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1단계를 하면 미국 너희는 상응 조치를 1단계, 우리가 2단계를 하면 너희가 2단계. 예.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 돼야 대북 제재를 논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견이 좁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일괄 타결, 북한은 상응 조치. 이것 때문에 뭐 베트남 하노이 회담도 결렬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렬된 결국은. 거죠.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아직도 미국 여론이 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특히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여론, 특히 지금 자기가 탄핵에 여러 가지 위기까지 몰린 상황에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미국 조야나 학계나 전문가나 그다음 공직자들 얘기는 하나같이 북한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예요. 아직까지 그 미국의 여론 공감대는. 근데 지금 그 북한이 여러 가지 희망했던 거, 볼튼이 해임됐다거나 또 트럼프가 직접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거나 이거는 그 이번 회담이 조금 진전이 되지 않겠냐. 네, 그런 희망은 가질 수가 예.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조금 진전돼가지고 열매를 따기는 좀 어렵잖아요. 좀 더 예. 두고 볼 일이라고 보고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합의가 쉽지 모두가 않겠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예. 그러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뭐 답방 이런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답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봤고요. 그때 이제 국정원이 정부에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예. 그 야당 간사 한 분이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되는 본인의 생각까지 넣었는지 조금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와전이 됐어요. 국정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국정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오냐라고, 있다. 아니요. 김정은이 오냐라고 물어봤을 때 알 예.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보도랑 다른 내용이네요. 아, 근데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예. 민주당 발로 또 여러 가지 뭐 우상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정보위에서 오고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답방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예.
논의가 안 그래요. 되는데 뭐 쉽지 예. 않죠. 좀 지켜보고요. 네. 내일 그 범보수 단체가 모여서 조국 퇴진 뭐 강화문 집회한다는데 바른미래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바른미래당 죄송한 말인데 요즘 바른미래당의 공식 결정은 저희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손 대표가 내리기 때문에 저희와 이런 소통이 없어서 그분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유승민 의원도 그 안 가는 걸로 이야기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지금 국감을 하느라고 세종에 내려와 있다 보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예. 그 손학규 대표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경우 다음 플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진까지 계속 끝까지 가야죠. 퇴진하는 그날까지. 손학규 대표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카드는 탈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탈당하면은 그분에게 그분이 원하는 걸 다 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유승민과 안철수가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잘 오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들 주변에 측근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예. 그것도 성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 않은가. 어느 정도 당내 혼란이 정리되면 오시는 스타일이라고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총선 후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겁니까? 총선 후에는 오시면은 아무 실익이 없지 않을까요? 그 전에는 오시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정부에 남기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생색만 내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변경을 해야 됩니다. 6개월이라는 건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이런 6개월 시한을 주면서 요 기간 안에 요 조건 만들어 오면은 빼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시장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태풍 미탁. 이번 태풍은 비와 바람 모두 강하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예보에 보면은 태풍이 조금 성질을 변형시킬 것이다. 이런 예보도 있었는데 실시간 상황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분석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보 분석관 우진규입니다. 예, 지금 현재 태풍 위치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 태풍은 일단 그 거리상으로 그 목포로부터는 한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예. 그 제주도 고산 쪽으로부터는 약 한 90km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시간은 언제쯤입니까? 일단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 일단 태풍이 영향을 주는 시기가 상륙 시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22시 정도가 되면은 목포 인근 해안 쪽으로 상륙을 하게 되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 광통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가 일단 가장 피크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심 경로에서 거리가 먼 중부지방, 주로 충청도가 되겠는데 여기도 강한 비구름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내일 오전 이후가 돼도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동해상에는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데 그쪽으로 태풍이 진출을 하게 되면 그 차고 건조한 공기랑 습하고 더운 공기랑 충돌을 하게 되면서 그 강한 동풍류가 이제 불안정한 비구름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동해안은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들이 더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까지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경남 쪽으로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러면 바람보다는 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겠네요. 물론 비는 지금 지리산 부근 자락으로는 최대 300mm 그리고 경남 쪽 인근으로 해서도 최대 지역적으로 300mm고 동해안은 500mm까지도 지금 내일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해안가 중심으로는 시속으로 따지면 약 160km 정도의 순간 최대 풍속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최대 순간 풍속이. 그러니까 바람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도서지방 중심으로는 180km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 광화문에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집회는 어떻습니까? 참석해도 될까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태풍이 남부지방을 관통을 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강한 비구름대 영향을 받는 데는 주로 남부지방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빠져나가는 시기가 오전이기 때문에 집회가 제가 알기로는 오후경인가 저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름대의 영향, 비가 조금 내리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위험 기상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이 혹시 소멸 가능할 그런 건 없습니까? 소멸은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태풍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 남쪽 해상까지 접근을 한 태풍들은 대부분 다 태풍이 굉장히 약해지거나 우리가 소위 이제 태풍의 상하층이 분리된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태풍이 일종의 좀 물통처럼 위아래가 조금 이렇게 반듯한 그런 통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원래 태풍이 약화되는 시기에는 그 위에 있는 부분과 밑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와해되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는데 지금 태풍이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확실하게 그런 분리가 되는 형태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특히나 태풍의 회전 구조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와해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제 느낌일지 모릅니다만 올해 유난히 태풍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많습니다. 역대적으로 보면 59년 이래로 타의 기록으로 7번 영향으로 이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해로 기록이 되거든요. 물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태풍들이 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는 태풍들은 북서태평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밑쪽 필리핀 부근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 지금 올해 발생한 태풍의 횟수가 약 17개에서 19개 정도로 한 20개 정도 미만이거든요. 이 횟수는 평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평년하고 비슷하다. 네, 그런데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온 횟수가 예년보다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은 언제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해상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내일 오전에서 낮 사이로 지금 예상을 하고요.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내일 오후부터 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그래서 한 15시 이후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대비를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 시간대가 지금 그러니까 밤이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석가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법정 소위 코너로 들어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MBC PD수첩이죠? 네네. 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사전 교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관련해서 검찰 출석하기 전 최교일 의원과 만나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 녹취록도 나온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PD수첩 보도를 보면요. 녹취록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 측근 정모 씨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교일 씨가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까 교감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후에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조국 편을 들었을 때
대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자유한국당 네. 최규일 의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경북 영주시인데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입니까? 최규일 의원과 최상현 총장?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러니까 최규일 의원이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때 최상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좀 도와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공천 전에 동양대학교에서 최 씨 종친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분을 다졌다는 건데 이게 최 총장 측근이자 뭐 이 동양대 생활관 관장 정화묘 씨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최규일 후보를 어떻게 보면은 지지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동양대에서 했어요. 최 씨 모든 종친들을 모아서 동양대에서 행사하면서 최규일 의원을 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네. 네. 그리고 공천 전에. 네, 2016년, 2018년도에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오늘 계속해서 MBC PD수첩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 있던데, 방송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서 최상현 총장은 나는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1년 번호가 다르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들은 최 총장의 말이 의아하다. 이렇게 반박했다고요? 네, 그렇죠. 그 일렬 번호도 제각각이고 형식도 모두 달랐다라고 동양대 졸업생들이 그렇게 직접 말한 것도 있고요. 예. 실제로 제보자들 통해서 입수한 결과, 확인 결과 일렬 번호가 제각각이고 형식도 각각 다른 상장들이 공개된 거죠. 예. 그리고 해당 방송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공개됐는데, 공소장을 다 바꿔야 될 정도로 공소장 내용이 사실은 맞지 않다. 이런 것도 방송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 공소장에 대해서 처음에 공개되지 않았을 때 저는 일자 불상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일자는 공소시효 만료와 관련해서 9월 7일로 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사실관계 확정하기 위해서 사실을 조사해서가 아니라 공소시효 때문에 일자를 정했다는 거는 공소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공개된 걸 보니까 일자가 9월 6일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다만 성명 불상자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직인을 직접 날인했다는 식으로 공소 사실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특정 날, 특정인, 범행수법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특정 날, 특정인, 범행수법 이런 거 지금 다 바꿔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처음부터 이거는 기소 자체가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검찰의 그런 핑계를 대기 위한 변명을 대기 위한 그러니까 기소였고 무리한 기소였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공소 취소를 하는 거는 피고인한테 결코 유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서 새롭게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차라리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피고인한테 유리하죠. 예. 근데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일부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이 되면은 그 피고인은 그에 따라서 방어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예. 내가 그렇게 그 일시에 거기에 가 있지 않았고 내가 그런 방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은 무죄가 되는데 그런 걸 싹 바꿔버리면은 피고인은 또다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기력하게 하는 거는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그 표현을 써요. 그렇지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완전 다 바뀌기 때문에 안 되죠. 예. 공소장 변경이. 게다가 방송을 보면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 커넥션이 있다. 그런 네. 뉘앙스의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예, 제가 그 당시에 청문회 현장에 있었는데요. 좀 이상했어요, 오후부터. 왜냐하면 여상규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문합니다. 예. 근데 사실 국회 그 관례나 이런 걸 따르면요, 위원장석에서 질문하면 안 돼요, 원래. 예.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여상규 위원장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것도 다른 의원들은 그 시간도 안 주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자기만 제일 길게 얘기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질문했는데 예. 가족을 돌봐야 된다. 가족들이 뭐 이렇게 수사를 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족을 돌봐야지. 지금 검찰개혁 이런 게 뭐가 중요하 이런 취지로 질문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또 이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전에 또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했죠. 기자들도 정말 기소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우스갯소리 했어요. 맨 처음에는. 아유 기소하는 거 아니야. 한국당 의원들이 왜 저러지 그렇게 했는데
기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갑자기 저녁 돼서 질문이 아내가 기소가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검찰로부터 소스를 받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추측 가능한 것이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검찰로부터 기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12시 넘어서 발표할 거니까 내일 아침 기사를 네. 준비해라.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PD수첩에 증언이 나오는데요. 예. 뭐 그렇다면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정치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기소를 할 테니까 그 전에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안을 기자들한테 흘리고 그래서 뭐 총공사라고 할까요? 그걸 통해서 조국 장관이 이 청문회 자리에서 그냥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예. 하나의 뭐 전개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PD수첩 보도 내용이 상당히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또 MBC에서는 재방 편성도 했더라고요. 네, 아까 TV에 나오시더라고요, 신유진 변호사. 거기 나옵니까? 아, 예, 잠깐 어제 나옵니다. 출연했어요. 네네. 예,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방송은 제가 되게 오래전에 촬영을 했는데 어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오래전에 촬영해서 저는 이제 방송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방송 편성이 안 되길래. 네. 근데 아직도 그 사태가 끝나지 않아서 더 취재를 구해서 예. 나오더라고요. 자, 정 교수에 대해서 소환은 하겠다. 뭐 이 얘기는 한 달 전부터 나온 얘기고 소환하겠죠. 그럼 문제는 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발부를 할 것인가 기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발부든 기각이 결론이 나면 조국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앞으로 정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면 절차대로 정말 법 절차대로 해서 합리적이라면 영장 청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장 청구 자체가 지금 발부가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곳을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찰이 계속 조금씩 흘려도 뭐 어떤 게 명확한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정식이라 법 절차에 따른다면은 발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저는 뭐 기소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소는 하겠죠. 영장. 영장을 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특수부의 모습을 보면은 어쨌든 영장을 쳐서 이걸 끌고 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면은 뭐 분명히 역풍이 불겠죠. 저는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을까? 아닌데 특수부 검사 20명 이상 모여서 7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서 영장 청구를 안 하면은 그 수사 자체가 우리가 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장은 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랑 구속영장이랑은 그 소명 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소명 정도 다른데. 인신구속이니까 당연히 다른 거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뭐 법률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똑같이 써 있는데 예. 그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엄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정말 검사들이 이렇게 많은 수의 검사들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만 발부할 것이다. 예. 저는 뭐 그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텐데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뭐 지금 촛불 집회도 있었고요. 앞으로 촛불 집회가 있게 되는데 법원에서도 이 뭐 그 증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겠지만 민심이나 여론을 또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이야기 해봅시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20대 계부가 5살 아이를 폭행해서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지난달 발생한 일인데요. 이게 계부 A씨가 의붓아들 C씨, 그러니까 C군의 손과 발에 케이블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고 뭐 손과 발로 폭행을 해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이 과정이 이 현장 모습이 CCTV에 다 담겼어요. 안방에 있는 CCTV에 담겨가지고 경찰이 이걸 확보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손과 발을 묶었다 이 부분도 정말 화가 났지만 이게 뒤로 해서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몸이 활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활처럼 쉬게 해서 묶었다는 거죠. 참 그 얘기 듣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이렇게 폭행을 해서 이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 그리고 이 계부는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계부의 폭력성이 이전부터 드러났었다고요? 네. 2017년에도 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인해서 그
징역 실형을 받았다가 집행유예로 돼서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그래서 보육원에서 2년 7개월인가 보호하고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데려오자마자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계속 보육원에 두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이를 데려와서 더 가혹하게 폭행을 해서 사망하게 한 거죠. 안방에 CCTV는 누가 설치한 겁니까? 안방 CCTV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계부가 그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사례가 들었네. 그런데 그 CCTV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나왔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왜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를 데려가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미움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런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원에서 다시 데리고 왔다. 그건 아이에 대한 미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다시 폭행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말릴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는 지금 자기도 지금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방조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CCTV를 조사해보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CCTV를 보고? 네네. 일단 아이 엄마는 당연히 말리려고 했지만은 남편이 자신까지 폭행하고 네. 나머지 두 아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네. 이 이야기인데 네. 아이들 중에서 유독 이 사망한 아이만 더 폭행을 가하고 괴롭히고 이랬던 것 같네요. 네. 지난번 사건도 그런 거 보니까. 네. 그 두 아들 다 폭행을 했는데 그 첫째 아들에 대한 폭행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예. 제가 직접 예전에 이런 사건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징역 실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있는 분이 이제 저는 국선 사건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1심 내내 그렇게 무죄항변을 하고 저를 만나서도 계속 무죄항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막 울면서 하길래 정말 이 사람이 그 아이를 폭행한 게 아닌가 보다 해서 저도 열심히 그 항소 유서 쓰고 했는데 법정에서 판사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시니까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바로 자백한 건 아니고 제가 교도소 몇 번 접견을 계속 가니까 그제서야 다시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짓말했냐 했더니 처벌받는 게 무서웠대요. 자,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죠, 지금. 네. 네. 그 상태에서 아이를 구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판결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이 지금 지난 2017년에 그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해요. 어느 정도 폭행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아동학대고 그 어린 아이는 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집행유예로 만연하게 풀어준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 이번에는 지금 사망을 했어요. 네. 사망을 했는데 이거는 폭행치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살인죄예요. 살인죄가 적용이 돼야 되고 뭐 거의 저는 무기징역까지 나와도 전혀 할 말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고의로 아이를 묶어놓고 굉장히 괴롭히다가 죽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5살짜리 아이를 강목으로 네. 하루 종일 때리면 당연히 사망한다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 네. 거예요. 그건 네. 치사라고는 할 수 없는 할 수 문제예요. 없어요. 살인이다. 예, 살인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 근데 흔히 우리 아동학대 이야기 나오면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해서 가해지는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예전보다는 많이 조금 강해졌다고 하는데 네. 아직도 모자람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때요? 그렇죠. 아직도 모자람이 있는 게 이 아이들을 보호할 만한 또 시설이 충분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결국 다시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아이들이 집에 다시 들어가면은 재폭행, 재학대가 시작이 돼서 거의 뭐 재범이 발생할 뭐 위험이 80%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법에서 아이들이 격리시켜야 되는 그 요건을 좀 더 완화해서 격리돼서 완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 두 가지가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지난번에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받을 때 아내의 탄원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감옥에 가면, 교도소에 가면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면들. 남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더라도, 교도소에 가더라도 경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뭔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보육원이나 그 보호시설에서 데리고 갈 때
그걸 판단하는 뭐 법정에서 판단하든 심의기관, 그러니까 심의기관 이런 데서 좀 엄격하게 판단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런 엄격한 판단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엄격한 판단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아동학대 뉴스를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뉴스가 나올 정도면은 알려지지 않는 아동학대 피해는 얼마나 될까? 네, 이런 거 생각하면, 네. 그렇죠?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겠다 하면은 그걸 막지 못하니까 이거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최대 4년까지밖에 보호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려갈 때 당시에 심의기관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뭐 심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감독도 그러니까 아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후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 의무도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찌검을 하면은 내가 이거를 의무를 이행할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부모한테 아이를 데려갈 경우에는 어떤 일정 정도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여기 뭐 계속 보고를 해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조금 전에 박정호 기자가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애들 왜 이래?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하다 보니 있었던 일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맞습니다.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그래요.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방송이 없고 금요일은 1일 스페셜 DJ가 하루 와서 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밤에 태풍이 피해가 가장 심할 거란 예보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비, 바람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